한겨울밤 쫓겨난 날. 저는 정옥입니다. 올해 72세이며 인생의 대부분을 분식집을 운영하며 보냈습니다.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팔았고 기름에 찌든 손으로 수백 개의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딸을 대학에 보냈으며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딸 유진이는 제가 평생 믿고 의지할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IMF 때 가게를 잃고 갈 곳이 없어진 저는 자연스럽게 유진이에게 기대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 이제 내가 엄마를 모실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딸과 사위는 저를 짐작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정도였습니다. 엄마, 늦게까지 거실에서 TV 보지 마세요. 애들 공부해야 해요. 엄마, 냄새나는 국은 좀 끓이지 마세요. 사위가 싫어해요. 엄마, 그냥 방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위가 피곤해 하잖아요. 저는 딸의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제 통장과 재산이 전부 딸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은 이미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며 제게 남은 것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은 저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2월 24일 한겨울밤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엄마, 이제 나가주세요. 뭐라고? 우리도 힘들어요. 더 이상 엄마를 모실 수 없어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는 제 짐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인데? 아니에요, 엄마. 이제 엄마 거 아니에요. 다 정리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에서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거리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하리라. 치밀한 복수의 시작. 변호사를 만나다. 그날도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려 감각이 없어지고 허리는 점점 더 굽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버려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버렸을까? 무심코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편의점에서 당첨 번호를 확인했을 때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57억 당첨.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늘이 제게 준 기회라는 것을. 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단순히 사치를 부리며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것은 제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딸 유진에게 철저한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울 강남 한복판 고급스러운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직원들은 제게 멸시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르신 상담은 예약하고 오셔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자 접수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상담료가 비싼데 괜찮으세요? 저는 조용히 통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통장에는 57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복수 계획. 변호사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딸에게 당한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따님께서 어르신의 재산을 가로챘고 어르신을 집에서 내쫓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할 일은 따님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겠군요.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돈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복수는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따님을 공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따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한 후 그것들을 하나씩 빼앗아야 합니다. 그는 A사 용지를 꺼내더니 복수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복수 계획.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킨다. 유진의 회사 주식을 사들인다. 주요 거래처를 빼앗는다. 유진을 CEO 자리에서 해임한다. 거주지를 잃게 만든다. 현재 유진이 살고 있는 집을 사들인다. 은행 대출을 조작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만든다. 사회적 신용을 파괴한다. 유진의 주변 인맥을 조종한다. 그녀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든다.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모든 걸 잃은 상태에서 유진을 길거리에 내몬다. 폐지를 줍게 만든다. 이 계획대로 실행하면 따님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복수의 실행 첫 번째 타격 회사 무너뜨리기. 먼저 유진의 회사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조용히 접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우선 따님의 회사 주식을 사들이십시오. 그 다음 주요 거래처를 빼앗으세요. 회사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거래처를 잃는 순간 회사는 휘청거리게 될 겁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복수의 첫걸음 유진의 회사 무너뜨리기.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저는 가장 먼저 유진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약점 분석. 변호사는 제게 회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회사는 겉으로 보면 단단해 보이지만 내부를 파고들면 반드시 약점이 있습니다. 따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유진이 운영하는 한비푸드라는 중소식품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납품업체들과의 신뢰가 생명인 곳이었습니다. 유진의 회사는 대형마트와 여러 음식점 체인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곳이었고 거래처가 끊기면 수익이 바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주요 거래처를 조용히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 조건을 변경하여 유진의 회사를 궁지로 몰아넣는 거죠. 거래처를 어떻게 사들일 수 있나요? 어르신께서는 57억이 있습니다. 돈은 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투자하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격 거래처 빼앗기. 변호사는 몇 명의 재무 컨설턴트와 전문가들을 제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은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들입니다. 이제부터 따님의 회사가 의존하는 거래처들을 하나씩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추천한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유진의 회사와 주요 계약을 맺고 있는 식자재 공급 업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비푸드가 거래하는 업체는 총 15곳. 이 중 핵심 업체 3곳만 확보하면 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 대웅식자재 인수. 대웅식자재는 한비푸드의 가장 중요한 공급업체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50대 초반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뭔가요? 저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고 싶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57억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투자해서 이 회사를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대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시려는 이유가 궁금하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비푸드와의 거래를 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의자를 당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비푸드와 거래하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제도 늦어지고 있고 단가 조정도 어렵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한비푸드를 버리고 저와 손잡는 것이 나쁘지 않겠군요. 그는 고민하더니 마침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거래 조건만 맞다면 저는 기꺼이 한비푸드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비푸드의 가장 중요한 거래처가 제 손에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목표 사마물류와의 계약 조정. 사마물류는 한비푸드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였습니다. 제가 한비푸드의 거래처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저를 단순한 투자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좋은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투자 환영입니다. 저는 회사의 거액을 투자하는 대신 한비푸드의 물류비를 2배로 올리도록 요구했습니다. 물류비가 올라가면 한비푸드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결국 사마물류도 제 편으로 넘어왔습니다. 1-3. 유진의 반응 위기의 시작. 며칠 후 저는 폐지를 줍는 척하면서 유진의 회사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직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상해. 우리 회사 거래처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어. 대웅식자재가 갑자기 계약을 끊었다면서. 사마물류도 가격을 2배로 올렸다더라. 유진은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대웅식자재가 왜 갑자기 계약을 끊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 사마물류가 가격을 올렸다고? 지금 장난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녀는 책상을 내려치며 신경질적으로 외쳤습니다. 누군가 우리 회사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그녀가 버린 엄마라는 것을. 두 번째 타격 유진의 집을 빼앗다. 유진의 회사는 이미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거래처가 떨어져 나갔고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수익률은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회사 조만간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안전한 보금자리, 집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유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꿈의 보금자리. 유진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저는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유진을 위해 마련해 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집에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12월에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저는 현관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는 창문 너머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는 따뜻한 집에서 편히 잠들 수 없는 지옥을 선물해 주겠다. 집을 빼앗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부동산 전문가와 협력하다. 변호사는 제게 한 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강남 일대의 부동산 매물을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유진 씨의 집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파트의 소유권과 대출 상태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구매하고 싶은 아파트가 강남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제 딸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제가 사준 집이죠. 그렇다면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몇 번의 클릭을 하더니 화면을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소유자 유진 근저당 설정 5대출금 잔액 6억 5천만 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따님의 집에는 이미 6억 5천만 원의 대출이 남아있네요. 이 말은 곧 은행에서 압박을 가하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진 씨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은행은 집을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동산 전문가는 미소를 지으며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압박하다. 유진이 받았던 6억 5천만 원의 대출은 이자율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요청하면 유진 씨는 막대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은행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유진 씨의 친모입니다. 그녀가 갚아야 할 대출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혹시 상환을 도와주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확인만 하려고요. 그렇게 저는 유진의 대출 상환 기한이 단 3개월 남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제 회사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으면 따님은 큰 위기에 몰릴 겁니다. 3개월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만듭시다. 유진에게 찾아온 첫 번째 압박은행의 독촉 전화. 며칠 후 유진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빛은행 주택담보대출 담당자입니다. 유진님의 대출금 상환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3개월이나 남았잖아요. 네, 하지만 조기 상환을 권장드리기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목돈을 마련하셔서 일찍 갚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지금 당장 6억 5천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렇다면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계약상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유진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건 저희 은행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금융시장 상황상 연장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리는 겁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내가 지금 6억 5천을 어디서 구해?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방 집을 경매로 넘기다. 3개월 후 유진은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그 경매에서 그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집 앞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유진아, 오랜만이구나. 나는 천천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란다. 너희는 나가야겠구나. 유진은 서류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너는 나한테 그랬잖니. 엄마, 이제 나가주세요라고. 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나가거라.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유진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번째 타격, 유진의 사회적 신용을 파괴하다. 유진이 가진 마지막 자산. 유진은 이제 회사도 잃었고 집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아직 사회적 신용과 인간관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친구들과의 인맥이 남아 있겠지. 사위 쪽 부모님도 있고 사위도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은 인간관계를 붙잡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그 어떤 손도 빌릴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유진의 평판 망가뜨리기.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신용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소문이라니요? 간단합니다. 유진 씨가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됩니다.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문제에 가장 민감합니다. 믿었던 사람도 돈 문제로 멀어지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투자하셨던 거래처 사장님들, 은행 관계자들, 그리고 따님의 친구들이 다니는 골프 모임, 학부모 모임 이런 곳에서부터 퍼뜨리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딸은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첫 번째 타격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문 퍼뜨리기. 먼저 유진이 운영했던 회사에 투자했던 소수의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가 투자금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나요? 투자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생각해보니 최근 몇 개월 동안 자금 흐름이 이상하긴 했어요. 네, 저도 연체된 돈이 있어서 문의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진에게 투자자들의 소송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 씨 투자금 반환 문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진은 극도의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돈을 빼돌렸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두 번째 타격은행의 블랙리스트 등록. 다음으로 은행에 접촉했습니다. 유진 씨가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 연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신용 등급을 조정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야겠군요. 이제 유진은 어떠한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타격 친구들과의 관계 끊어내기. 유진은 그동안 자신이 상류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내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많아. 학부모 모임 친구들, 사인의 부모님, 회사 동료들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다들 도와줄 거야. 하지만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하나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가 우리한테 돈을 빌렸었대. 그런데 안 갚는 거래. 이번에 회사도 망했다면서. 아파트도 뺏겼다며. 설마 사기친 거 아니야? 그리고 어느 날 유진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나야.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나 지금 힘들어. 미안한데 나도 요즘 사정이 어려워. 정미야, 너한테만 부탁할게. 나 조금만 돈 빌릴 수 있을까? 유진아, 우리 남편이 이런 거 신경 많이 써. 미안해. 그녀는 1명, 2명씩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거야. 그녀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마지막 타격 결국 폐지를 줍게 만들다. 돈도 집도 신용도 없는 상태. 이제 유진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 모르겠어. 우리 이제 돈도 없고 회사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지?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월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폐지 줍는 유진 엄마와 같은 길을 걷다. 저는 여전히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매일 새벽이면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그녀는 제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는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손톱 밑은 온통 더러웠습니다. 그녀는 절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니? 내가 겪었던 고통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너는 나한테 나가라고 했지. 이제 너도 나가야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차가운 거리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수레를 끌고 다시 내 갈 길을 갔습니다. 끝나지 않는 복수, 영원히 계속될 고통. 유진은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폐지를 줍습니다. 이제 그녀도 내 옆에서 폐지를 줍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새벽 그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 복수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